안녕하세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생성형 AI의 한국 역사 왜곡 사례와 대응에 대해서 발표드릴 반크의 청년 연구원 김지혜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성형 AI의 한국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AI 이미지, 영상 왜곡 사례, 세 번째로는 반크의 대응 및 노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란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또 기타 미디어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 또 한국형 AI인 리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역사 왜곡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 주권을 말살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역사 왜곡 사례로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중국의 문화유산인 만리장성의 길이가 한반도, 평양까지 이어져 있다고 잘못된 정보가 생산되고, 이를 생성형 AI가 학습해 잘못된 결과값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역사 왜곡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경복궁과 석굴암도 생성형 AI 역사 왜곡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에는 주변에 강이 흐르는 일본의 오사카 성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으며, 석굴암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는 요청에는 불상이 동굴 안이 아닌 밖에 위치한 형태의 태국 사원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I로 영상이 제작 가능해지며 더욱 다양한 형태의 역사육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성형 AI에게 한복을 입은 여성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하자 기모노와 유사한 형태의 의상을 착용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반크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역사 왜곡 사례와 관련돼 다양한 대응 및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캠페인 진행 및 청원글, SNS, 그리고 기사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많은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AI 역사 왜곡에 대한 글로벌 한국 바로 알리기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크는 AI 역사 왜곡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문체부, 외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한국 바로 알리기와 관련된 회의 및 MOU를 체결하며 각 정부 부처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가 앞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출판물인 책과 세계지도, 교과서 등보다 더욱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성형 AI의 한국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크의 울림과 브릿지 아시아 사이트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반크가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더욱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반크, 우리가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성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크에서 택견을 홍보하기 위해 활동했던 캠페인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림이란 무엇인가? 택견의 국내 홍보와 국외 홍보, 그리고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단체와 정책으로 연결된 마둘림 사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캠페인을 시작하는 창구인 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 종합정책 플랫폼 울림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게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울림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택견의 국내 홍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택견은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로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의 특징입니다. 택견은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 예의, 배려, 상생의 가치를 내포하여 한국의 독특한 정신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과거 생존과 여가 활동의 수단으로 시작해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증진과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무예로 상대를 상하지 않게 하고 옷을 손괴하지 않는 상생공영 정신을 통해 겸손한 승자와 당당한 패자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유산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20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택견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도 송덕기 선생과 신한승 선생의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부활에 성공했지만 대학 동아리와 인사동의 택견 배틀 등 활발했던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며 시범단 운영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택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일을 택견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견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한국 문화와 정신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택견,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교육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작품에서 택견은 전통 무예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며 철학적 가치를 알리고 있는데요. 주먹을 꼭 써야 할까? 라는 책에서는 폭력 예방과 자극이 아닌 포용, 평가가 아닌 인정이라는 택견의 철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택견사부라는 책에서는 힘의 진정한 의미와 사용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며 택견은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닌 배려와 상생의 정신을 담은 무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택견은 소외되는 상황인데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국악이나 현대 스포츠를 배우지만 전통 무예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예 체험의 부재를 넘어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할 계기를 잃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택견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함께 철학하는 철학을 통해 존중, 협력, 배려의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청소년기 인성교육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동작과 리듬감은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와 스포츠를 융합한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택견을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 가치를 지닌 택견은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실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체육 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택견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관련 기관은 택견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교과서에 택견을 등재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무예 택견을 교육 현장에서 되살리는 것은 한국 문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이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울림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택견의 해외 홍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홍보는 주로 구승현 청년연구원님이 함께 담당해 주셨습니다. 먼저 택견,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올림픽의 무대로 라는 제목의 캠페인인데요. 택견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예입니다. 또한 택견은 순우리말 기술용어와 한복을 선수복으로 채택해 한국 전통과 문화를 온전히 담고 있는 무예이자 문화예술인데요. 최근 인도에서는 택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도에서 최다 인구를 자랑하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는 올림픽 위원회 가입이 성사되는 등 택견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권이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통 스포츠가 올림픽 무대에서 주목받는다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권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의 경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역사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태권은 전문적인 무예라는 이미지가 강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깊은 역사성과 예술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으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태권을 스포츠로서, 생활체육으로서 홍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크에서는 태권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태권은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데요.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기 약 100년 전인 1785년에 신윤복이 그린 데케도 속 태권은 신분과 세대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긴 모습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했으며 이는 상호 존중과 연대를 강조하는 올림픽 페어플레이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고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해 스포츠 산업계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함께 언급하며 태권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태권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문화와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또한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과 함께 태권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도 다루었습니다. 2011년 태권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며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품밟기와 한복을 선수복으로 채택한 점은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철학과 한국 전통 문화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담았는데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올림픽위원회 등록에 이어 폴란드의 태권 국외전수관이 개관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태권의 위상을 강화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시작된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스포츠로 성장했기에 태권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윤복의 데케도에 묘사된 태권은 신분과 세대를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였던 만큼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이러한 화합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공감을 얻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현을 위해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태권 단체 간 긴밀한 협력 및 체계적 조직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라는 국내적 과제, 그리고 문화 교류와 적극적인 홍보, 국제대회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저변 확대라는 국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은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태권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로 이것이 태권의 현대적 계승과 국제적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돌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통 무예 태권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그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태권이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권이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유산 제76호로 지정된 6월 1일을 태권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아차산 태권 전수관에서는 방크가 주관하는 태권의 날 지정 캠페인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방크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무술, 태권이 깊은 역사성과 예술로서의 이미지, 전문적인 무예라는 이미지가 강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따라서 태권을 스포츠로서
생활체육으로서 홍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태권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스포츠 산업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태권이 올림픽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전통 스포츠의 세계 규모 대회 개최는 대중과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켜 태권의 영향력과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울림과 또 해외 정책 플랫폼 브릿지 아시아에 올려진 방크의 정책 건의는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뉴시스, 스포츠동아, CBS, 노컷뉴스를 통해 관련 활동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태권회와 방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홍보 캠페인에 착수했는데요. 더불어 우리나라 무예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권의 역사적 가치 등을 전 세계에 알려 태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방크는 대한태권회와 함께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태권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1월 대한태권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독립인정스포츠회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AIMS 멀빈턴 법률위원장은 태권의 상생공영 철학과 IOC가 추구하는 스포츠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하며 AIMS 및 하계올림픽 공인종목협의회 가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태권회는 내년 중 해외 태권협회들을 태권 세계연맹으로 통합해 AIMS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태권 국내외 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또 마둘림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울림 하나가 방크를 통해 큰 변화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구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 여러분들께 청년연구원으로서 기획한 울림 청원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한 캠페인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울림 청원이 어떻게 캠페인으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울림의 청원을 작성한 것을 계기로 내용을 발전시켜 새로운 청원을 기획했고 이를 바탕으로 캠페인까지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례가 여러분께 울림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달 전 저는 방크에서 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던 핵심 통로이자 창구는 바로 울림 플랫폼이었습니다. 방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울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기회에 간단히 다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울림은 역사, 문화,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정책의 주체가 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울림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역사와 문화 관련 정책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방크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울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정책 변화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유산, 되찾아야 할 역사, 우리의 문화유산이 일본의 보물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울림의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인 이도다완, 연지사종, 고려국 금자대장경이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문화유산 3점을 소개하며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원글로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국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약탈문화유산 환수 문제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피해국들은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과거의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빼앗은 자에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한류팬이 2억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 제국주의 피해를 경험한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3.1운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후에 다른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한국은 세계 여론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약탈의 아픔을 공유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 피해국들과의 연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잃어버린 유산, 한국이 이끄는 문화와 유산 환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방크에서 약탈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 기획된 포스터는 미래의 한국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피해국들이 협력하여 약탈된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는 가상의 뉴스를 전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스터는 국내 언론 버전과 외신 버전, 즉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한류 팬들에게 약탈 문화유산 환수와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방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캠페인 관련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으며 여러분이 설립하고 싶은 국제기구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캠페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청원을 기반으로 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의 경험이 홍보대사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홍보대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